북한의 장마당 주변에는 늘 굶주린 아이들의 그림자가 어른거렸습니다. 부모를 잃은 아이들이 서로의 체온으로 겨울을 견디고 하루 벌어 하루를 버티는 삶이 당연한 현실이었습니다. 병든 아이조차 치료받지 못하고 탈출을 꿈꾸는 순간, 반역자로 낙인 찍히는 그 폐쇄된 체제 속에서 과연 어떤 운명이 펼쳐졌을까요? 어떻게 됐는지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그 모든 것은 제가 12살이 되던 해 겨울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아버지는 제가 9살 때 탄광사고로 돌아가셨고, 어머니는 그 다음 해 장티푸스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친척이라고는 멀리 평양에 사는 고모 한 분뿐이었는데 연락조차 닿지 않았습니다. 저는 청진 장마당 근처 폐건물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곳에는 저처럼 부모를 잃은 아이들이 10명 정도 모여 살았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동무라고 불렀지만 사실 가족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제일 나이가 많은 태수 형이 우리를 이끌었습니다. 21살이었던 태수 형은 장마당에서 물건을 훔치는 법, 보안원을 피하는 법, 추운 겨울을 나는 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매일 아침 해가 뜨면 우리는 장마당으로 나갔습니다. 저와 준혁이는 주로 짝을 이루어 다녔습니다. 준혁이는 저보다 1살 많았지만 키가 작아서 또래처럼 보였습니다. 우리는 장사하는 아주머니들 앞에 쪼그리고 앉아 손을 내밀었습니다. 동무, 먹을 것 좀 주시오. 대부분은 우리를 쫓아냈지만 가끔 옥수수빵 한 조각이나 감자 하나를 건네주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구걸만으로는 배를 채울 수 없었습니다. 장마당이 붐비는 오후가 되면 우리는 좀 더 위험한 일을 했습니다. 준혁이가 일부러 아주머니에게 부딪히면 저는 그 틈에 좌판에 놓인 빵이나 과자를 재빨리 옷 속에 숨겼습니다. 들키면 매를 맞거나 보안서로 끌려가지만 우리에게는 다른 선택이 없었습니다. 저녁이 되면 폐건물로 돌아와 모두 모였습니다. 그날 구한 음식을 한데 모아 나눠 먹었습니다. 많을 때는 모두가 배불리 먹을 수 있었지만 적을 때는 한 명당 감자 반 개씩만 돌아갈 때도 있었습니다. 겨울밤이면 우리는 모두 한 곳에 모여 누워 서로의 체온으로 추위를 견뎠습니다. 당시 저는 이런 삶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북한에서 부모 없는 아이들은 모두 이렇게 산다고 믿었습니다. 장마당 어딘가에는 항상 우리 같은 꽃제비들이 있었고 사람들도 우리를 당연한 풍경처럼 여겼습니다. 하지만 그해 겨울, 준혁이가 기침을 하기 시작하면서 모든 것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준혁이의 기침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습니다. 처음에는 가벼운 감기려니 했지만 한 달이 지나도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침할 때마다 온몸을 떨었고 얼굴은 점점 창백해졌습니다. 밤이면 열이 나서 헛소리를 하기도 했습니다. 성우야, 나 괜찮아. 조금만 쉬면 나아질 거야. 준혁이는 그렇게 말했지만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친구가 점점 죽어가고 있다는 것을. 태수 형이 약을 구하려고 애썼습니다. 장마당에서 해열제라도 구하려 했지만 우리에게는 돈이 없었습니다. 병원은 생각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꽃제비인 우리는 신분증도 없었고 병원에 가면 오히려 구류장으로 끌려갈 판이었습니다. 저는 매일 준혁이 곁을 지켰습니다. 제가 구한 음식 중 가장 좋은 것을 먼저 준혁이에게 주었습니다. 하지만 친구는 먹지도 못했습니다. 기침 때문에 음식을 삼킬 수가 없었던 겁니다. 어느 날 밤 준혁이가 기침을 하다가 피를 토했습니다. 검붉은 피가 친구의 입에서 흘러나왔습니다. 성우야. 준혁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친구의 손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너는 꼭 여기서 나가. 이렇게 죽지 마. 그게 준혁이가 제게 한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이틀 뒤 준혁이는 숨을 거뒀습니다. 겨우 14살이었습니다. 우리는 폐건물 뒤편 공터에 준혁이를 묻었습니다. 관도 없이 그저 낡은 이불로 감싼 채 땅에 묻었습니다. 태수 형이 나무 십자가를 만들어 무덤 앞에 세웠지만 준혁이의 이름조차 쓸 수 없었습니다. 글씨를 쓸 펜도 나무에 새길 칼도 없었습니다. 무덤 앞에 앉아 있는데 갑자기 모든 것이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준혁이는 왜 죽어야 했을까요? 그저 아프다는 이유만으로, 약을 살 돈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14살 아이가 죽어야 하는 게 맞는 걸까요? 장마당에서는 간부들의 자식들이 중국산 과자를 먹고 새 옷을 입고 다녔습니다.
그들은 병이 나면 의사를 불러 치료를 받았습니다. 같은 조선 사람인데 왜 우리만 이렇게 살아야 하는 걸까요? 그날 이후 저는 달라졌습니다. 장마당을 돌아다니며 사람들을 볼 때마다 거리에 붙은 수령님, 초상화를 볼 때마다 이상한 감정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분노였습니다. 하지만 그런 생각을 하는 것만으로도 위험하다는 걸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태수 형에게도. 하지만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 준혁이의 목소리가 계속 들렸습니다. 너는 꼭 여기서 나가. 이렇게 죽지 마. 준혁이가 떠나고 한 달쯤 지났을 때 장마당에서 이상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중국에 다녀왔다는 한 아주머니가 장사하는 사람들에게 조용히 말하는 소리였습니다. 중국은 정말 다르데이. 밥이 남아서 버린데이. 거리의 쓰레기통마다 먹을 것이 넘쳐난데이.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밥이 남아서 버린다니요? 북한에서는 밥 한 숟가락도 귀한데 말입니다. 하지만 그 아주머니의 눈빛은 진지했습니다. 거짓말을 하는 것 같지 않았습니다. 그 무렵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장마당 근처 작은 식당 주인이 저를 불렀습니다. 설거지를 해주면 하루에 밥 한 끼와 옥수수 조금을 주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당장 그 일을 시작했습니다. 식당에서 일하는 2달은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매일 밥을 먹을 수 있었고 따뜻한 물로 손을 씻을 수 있었습니다. 식당 주인 아주머니는 때때로 남은 음식을 더 주기도 했습니다. 저는 그 음식을 폐건물로 가져가 지은이와 다른 동무들과 나눠 먹었습니다. 지은이는 13살 여자아이로 저보다 1살 어렸습니다. 부모님이 모두 정치범 수용소로 끌려간 뒤 혼자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조용하고 말이 없었지만 준혁이가 죽은 뒤 제 곁에서 많은 위로가 되어 주었습니다.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보안원들이 장마당에 나타나 단속을 시작했습니다. 무허가 장사를 하는 사람들을 잡아가기 시작했고 식당 주인 아주머니도 벌금을 내야 했습니다. 아주머니는 더 이상 저를 쓸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다시 거리로 나왔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그 주의 끔찍한 일을 목격했습니다. 청진 중앙광장에서 공개 처형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였고 우리 꽃제비들도 그곳에 가야 했습니다. 가지 않으면 오히려 의심을 받기 때문이었습니다. 처형당한 사람 중 한 명은 15살쯤 되어 보이는 소년이었습니다. 죄목은 반공화국 범죄였습니다. 알고 보니 그 소년은 중국으로 탈북했다가 붙잡혀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소년의 어머니가 앞에서 울부짖었지만 총성이 울렸습니다. 저는 그 광장에서 눈을 감을 수 없었습니다. 감으면 오히려 의심받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끝까지 봐야 했습니다. 15살 소년이 피를 흘리며 쓰러지는 것을, 어머니가 미쳐버린 듯 비명을 지르는 것을. 그날 밤 저는 폐건물 구석에서 몸을 떨었습니다. 공포 때문이었습니다. 중국에 다녀온 것만으로도 죽을 수 있다니. 하지만 동시에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 소년은 왜 목숨을 걸고 탈북을 한 걸까요? 중국이 정말 그렇게 좋은 곳일까요? 지은이가 제 옆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성우 오빠, 우리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해요? 지은이가 처음으로 제게 물었습니다.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준혁이의 마지막 말을 지키겠다고. 여기서 나가겠다고. 공개 처형을 목격한 다음 날 저는 태수 형을 찾아갔습니다. 형은 폐건물 옥상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었습니다. 북한에서는 미성년자 흡연도 단속 대상이지만 꽃제비인 우리에게 그런 규칙은 의미가 없었습니다. 형, 중국으로 가는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태수 형은 담배 연기를 내뿜으며 저를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위험한 생각이다. 저번 주에 본 거 기억하지? 형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습니다. 그래도 가고 싶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죽고 싶지 않아요.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태수 형은 한참을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나도 생각은 해봤다. 하지만 혼자서는 불가능해. 국경까지 가는 것도 문제고 강을 건너는 것도 문제고 중국에서 살아남는 것도 문제야.
그날부터 태수 형과 저는 비밀리에 정보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장마당에는 국경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형은 그들에게 조심스럽게 접근해서 무산 쪽 국경 상황을 물었습니다. 어느 시간대에 순찰이 약한지, 어느 지점이 강물이 얕은지, 철조망은 어디가 끊어졌는지. 한 달 정도 지났을 때 저는 지은이에게도 이야기했습니다. 지은아, 나 중국으로 가려고 해. 너도 같이 갈래? 지은이는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오래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가요. 오빠 가는 곳이면 어디든 갈게요. 태수 형은 우리에게 준비물 목록을 알려주었습니다. 일단 돈이 필요해. 최소한 중국 돈 1000위안은 있어야 해. 브로커를 만나려면 돈이 있어야 하거든. 그리고 따뜻한 옷, 방수가 되는 옷이 필요해. 강물이 얼음장같이 차거든. 그리고 형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각오. 죽을 수도 있다는 각오가 제일 필요해. 저와 지은이는 한 달 동안 미친 듯이 일했습니다. 장마당에서 짐을 날라주고 화장실을 청소하고 무엇이든 했습니다. 조금씩 모은 돈을 천으로 꽁꽁 싸서 숨겼습니다. 중국 돈으로 바꿔주는 암시장 환전상에게 가서 북한 돈을 중국 위안으로 바꿨습니다. 태수 형은 두꺼운 옷 2벌을 구해주었습니다. 어디서 났는지 묻지 않았습니다. 안쪽에 비닐을 덧대서 물에 젖지 않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작은 가방 하나에 옷과 음식을 챙겼습니다. 옥수수빵, 말린 옥수수, 그리고 소금 조금. 출발 전날 밤, 우리 셋은 폐건물 옥상에 모였습니다. 태수 형이 말했습니다. 나는 안 가. 너희만 가.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왜요, 형? 누군가는 여기 남아서 다른 애들을 돌봐야지. 그리고 형은 웃었습니다. 나는 이미 20 넘었어. 이제 늦었어. 너희는 아직 어려. 가서 새 삶을 살 수 있어. 저는 형의 손을 잡았습니다. 지은이는 울고 있었습니다. 형, 고맙습니다. 언젠가 형도 꼭 데려올게요. 태수 형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너희는 중국 가면 뒤돌아보지 마. 앞만 보고 가. 한국까지 가. 거기가 진짜 자유로운 곳이래.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내일이면 이 폐건물을 떠납니다. 준혁이가 묻힌 곳을 떠납니다. 제가 태어나고 자란 청진을 떠납니다. 살아서 다시 돌아오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아마 평생 돌아오지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두렵기보다는 이상하게 마음이 가벼웠습니다. 처음으로 제 인생을 제가 선택하는 것 같았습니다. 죽음을 선택할지, 자유를 선택할지. 저는 자유를 선택했습니다. 새벽 4시, 태수 형이 우리를 깨웠습니다. 일어나. 오늘 무산 가는 화물열차가 있어. 저와 지은이는 준비한 짐을 챙겼습니다. 형은 우리를 청진역 뒤편 화물 적재장으로 데려갔습니다. 저 석탄 화차 밑에 숨어. 무산까지 5시간 걸려. 절대 나오면 안 돼. 형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형을 꼭 안았습니다. 형, 건강하세요. 꼭 다시 만나요. 형은 대답 대신 제 등을 두드렸습니다. 화물열차 밑에 숨는 것은 상상 이상으로 고통스러웠습니다. 좁고 어둡고 추웠습니다. 기차가 움직이기 시작하자 바퀴 소리가 귓속을 찢을 듯 했습니다. 지은이는 제 손을 꽉 잡고 있었습니다. 5시간 동안 우리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할 수도 없었습니다. 오후 2시쯤 무산에 도착했습니다. 우리는 아무도 없는 틈을 타서 기차에서 내렸습니다. 온몸이 시커멓게 더러워져 있었지만 신경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태수 형이 알려준 대로 장평리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국경 마을은 생각보다 작았습니다. 집들이 듬성듬성 있었고 멀리 강 건너편에 중국 마을이 보였습니다. 너무 가까웠습니다. 손만 뻗으면 닿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사이에 두만강이 있었고 철조망이 있었고 순찰대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폐가 한 채를 찾아 들어갔습니다. 해가 질 때까지 숨어서 기다렸습니다. 지은이가 떨고 있었습니다. 추위 때문인지 공포 때문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오빠, 우리 정말 할 수 있을까요? 저는 확신이 없었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 수 있어. 우리는 해야 해. 밤 11시가 되자 우리는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달이 없는 칠흑 같은 밤이었습니다. 태수 형 말로는 이런 날이 제일 좋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한치 앞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강변으로 조심스럽게 내려갔습니다. 갑자기 불빛이 보였습니다. 순찰대였습니다. 저와 지은이는 풀숲에 엎드렸습니다. 숨소리조차 참았습니다. 순찰대가 지나갔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새벽 2시 순찰대가 바뀌는 시간이었습니다. 태수 형이 말한 그 시간이었습니다. 지금이야. 뛰어. 우리는 철조망 끊어진 곳으로 뛰었습니다. 철조망을 통과하는 순간 옷이 찢어지고 살이 긁혔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강물에 들어가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11월 초의 두만강은 얼음장보다 차가웠습니다. 물은 생각보다 깊었습니다. 허리까지 차올랐습니다. 지은이가 비명을 참으며 제 손을 잡았습니다. 조용히. 소리내면 안 돼. 저는 속삭였습니다. 우리는 천천히 하지만 쉬지 않고 강을 건넜습니다. 발이 미끄러졌습니다. 바닥에 돌멩이가 발을 찔렀습니다. 너무 추워서 다리에 감각이 없었습니다. 그때 뒤에서 호루라기 소리가 들렸습니다. 발각된 것입니다. 빨리. 우리는 미친 듯이 강을 건넜습니다. 불빛이 우리를 쫓아왔습니다. 서라. 서지 않으면 쏜다. 군인의 고함 소리가 들렸습니다. 탕. 총소리가 울렸습니다. 물에서 물보라가 튀었습니다. 지은이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저는 지은이의 손을 더 세게 잡고 끌었습니다. 조금만 더. 중국 쪽 강변이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탕. 총소리가 계속 울렸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우리는 중국 땅에 올라섰습니다. 진흙 위에 쓰러졌습니다. 온몸이 젖어 있었고 피가 흐르고 있었고 숨이 막혔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살아 있었습니다. 뒤에서 총소리가 계속 들렸지만 북한 군인들은 강을 건너올 수 없었습니다. 국경을 넘으면 국제 문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지은이가 제 옆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저도 울고 있었습니다. 두려움 때문인지 안도감 때문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중국 땅에서 한참을 누워 있었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 때 우리는 일어났습니다. 젖은 옷을 입고 있으면 얼어 죽을 것 같았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저 강에서 멀리 떨어져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마을 불빛이 보였습니다.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집들은 북한과는 달랐습니다. 더 크고 깨끗해 보였습니다. 새벽 4시쯤 한 집 대문 앞에 섰습니다. 다른 선택이 없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문을 두드렸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60쯤 되어 보이는 할머니가 나타났습니다. 할머니는 우리를 보더니 눈이 커졌습니다. 너희들, 북조선에서 왔구나. 할머니는 조선말을 할 줄 알았습니다. 조선족이었습니다. 할머니 살려주세요. 얼어 죽겠어요. 지은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잠시 망설이더니 우리를 안으로 들였습니다. 빨리 들어와. 누가 볼라. 할머니는 우리에게 따뜻한 물과 마른 옷을 주었습니다. 중국 옷이었습니다. 그리고 밥을 주었습니다. 하얀 쌀밥이었습니다. 태어나서 처음 보는 하얀 쌀밥이었습니다. 저와 지은이는 울면서 밥을 먹었습니다. 할머니, 정말 중국은 밥이 남아서 버린다는 게 사실이에요? 제가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그래. 여기는 배고파 죽는 사람은 없어. 북조선하고는 다르지. 하지만 할머니의 표정은 어두웠습니다. 애들아, 너희는 여기서 오래 있으면 안 돼. 공안 중국 경찰한테 잡히면 북조선으로 다시 보내줘. 그럼 정치범 수용소로 가. 알지?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탈북자를 북송하면 끔찍한 일이 벌어진다는 것을. 할머니는 우리에게 브로커 전화번호를 주었습니다. 이 사람한테 전화해. 돈 있으면 한국까지 보내줄 거야. 없으면 일자리라도 찾아줄 거야. 저는 준비해온 돈을 꺼냈습니다. 1,000위안이 조금 넘었습니다.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한국까지 가려면 10배는 더 있어야 해. 하지만 일단 연락은 해봐. 브로커는 다음 날 나타났습니다. 30대 조선족 남자였습니다. 한국 가려면 5천 위안 필요해. 너희 돈으로는 안 돼. 하지만 방법이 있어. 남자는 우리를 연길 쪽으로 데려갔습니다. 차로 3시간을 달렸습니다. 연길에는 탈북자들이 숨어 사는 집이 있었습니다. 안전가옥이라고 불렀습니다. 좁은 방에 10명 정도가 숨어 지냈습니다. 모두 북한에서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나이도 출신도 달랐지만 모두 같은 처지였습니다. 여기서 일하면서 돈 모아. 그러면 한국 보내줄게. 브로커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믿을 수 없었습니다. 다른 탈북자들에게 물어보니 어떤 사람은 2년째 여기 있다고 했습니다. 브로커들은 거짓말쟁이야. 돈 모아도 안 보내줘. 계속 일만 시켜. 그때부터 악몽 같은 날들이 시작되었습니다. 낮에는 숨어 지내고 밤에만 나가서 일했습니다. 음식점 설거지, 공장 야간 작업, 무엇이든 했습니다. 하지만 월급은 제대로 받지 못했습니다. 브로커가 대부분 가져갔습니다. 더 무서운 것은 공안 단속이었습니다. 한 번은 우리가 일하던 공장에 공안이 들이닥쳤습니다. 탈북자 있나? 저와 지은이는 창고 깊숙한 곳에 숨었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공안이 바로 옆까지 왔습니다. 하지만 공장 주인이 뇌물을 주고 돌려보냈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이곳에서 평생을 보내게 될까봐 두려웠습니다. 북한을 탈출했지만 자유롭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숨어 지내야 했고, 여전히 두려웠고, 여전히 미래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밤 지은이가 울고 있었습니다. 오빠, 우리 잘못 선택한 걸까요? 차라리 북한에서. 저는 지은이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아니야. 우리는 제대로 선택했어. 조금만 더 버텨보자. 준혁이 생각해봐. 준혁이는 선택할 기회조차 없었어. 우리는 아직 살아있잖아.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 브로커를 믿어서는 안 된다고. 직접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한국까지 가야 한다고. 진짜 자유를 찾아야 한다고. 중국에서 3달이 지났을 때 안전가옥에 새로운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40대 아저씨였는데 탈북한 지 5년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나는 이제 한국 간다. 몽골 루트로 간다. 아저씨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는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몽골이요? 그게 뭔데요? 아저씨는 주위를 살피고 나서 작은 목소리로 설명했습니다. 중국에서 몽골로 넘어가면 몽골 경찰이 한국 대사관으로 데려다줘. 몽골은 탈북자를 북송하지 않거든. 그리고 한국하고 협정이 있어서 한국으로 보내줘. 그런데 왜 모두 그렇게 안 가요? 지은이가 물었습니다. 위험하니까. 사막을 밤새 걸어야 해. 길을 잃으면 죽어. 그리고 중국 국경 수비대한테 잡히면 끝이야. 하지만 아저씨는 우리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브로커 믿는 것보다 낫지. 저는 결정했습니다. 지은이와 상의했습니다. 지은아, 우리도 가자. 몽골로 가자. 지은이는 두려워했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차피 여기 있어도 끝이 없어요. 가요. 아저씨는 자기가 아는 몽골 루트 브로커를 소개해 주었습니다. 이번 브로커는 달랐습니다. 나는 선불 안 받아. 성공하면 나중에 한국 가서 갚으면 돼. 대신 실패하면 너희 책임이야. 나는 국경까지만 데려다 줄 뿐이야. 일주일 후 우리는 출발했습니다. 차를 타고 이틀을 달렸습니다. 내몽골 지역이었습니다. 사막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걸어야 해. 밤에만 움직여. 브로커가 말했습니다. 우리 말고도 4명이 더 있었습니다. 모두 탈북자들이었습니다. 20대 여자 2, 30대 남자 2이었습니다. 우리는 서로 이름도 묻지 않았습니다. 그냥 침묵 속에서 걸었습니다. 밤 9시에 출발했습니다. 브로커는 나침반과 GPS를 보며 길을 찾았습니다. 절대 떨어지지 마. 길 잃으면 못 찾아. 우리는 일렬로 걸었습니다. 사막은 낮에는 덥지만 밤에는 추웠습니다.
별들이 쏟아질 것 같았습니다. 3시간쯤 걸었을 때 브로커가 멈췄습니다. 저기 수비대 초소야. 불 보이지? 우회해야 해. 우리는 한참을 돌아갔습니다. 발이 아팠습니다. 모래가 신발 속으로 들어왔습니다. 새벽 2시쯤 철조망이 나타났습니다. 저게 국경이야. 저거 넘으면 몽골이야. 브로커가 펜치를 꺼내 철조망을 끊었습니다. 빨리 넘어가. 나는 여기까지야. 동쪽으로 계속 걸어. 마을 나오면 경찰 찾아가. 탈북자라고 말해. 알았지? 우리는 철조망을 넘었습니다. 옷이 또 찢어졌습니다. 하지만 신경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계속 걸었습니다. 1시간, 2시간, 3시간.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해가 뜨자 더위가 시작되었습니다. 물이 떨어졌습니다. 입술이 타들어갔습니다. 한 여자가 쓰러졌습니다. 못 가겠어요. 여기서 죽을 것 같아요. 남자들이 그녀를 부축했습니다. 조금만 더. 마을이 보일 거야. 정오쯤 마침내 마을이 나타났습니다. 작은 몽골 마을이었습니다. 게르몽골 전통 천막들이 보였습니다. 우리는 비틀거리며 마을로 들어갔습니다. 주민들이 나왔습니다. 우리 말을 알아듣지 못했지만 우리가 탈북자라는 것을 알아챘습니다. 그들은 물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경찰을 불렀습니다. 몽골 경찰이 왔습니다. 우리는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우리를 때리지도 잡아가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차에 태웠습니다. 울란바토르. 한국 대사관. 경찰이 서툰 영어로 말했습니다. 차 안에서 저는 지은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는 울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정말로 끝이 보였습니다. 한국이 보였습니다. 자유가 보였습니다. 울란바토르까지는 하루가 걸렸습니다. 한국 대사관에 도착했을 때 태극기가 바람에 펄럭이고 있었습니다. 제가 태어나서 처음 보는 태극기였습니다.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우리는 이제 안전하다는 것을. 더 이상 도망 다니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대사관 직원이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많이 힘드셨죠? 이제 괜찮아요. 곧 한국에 갈 수 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지은이도 다른 사람들도 모두 울었습니다. 2년 반. 청진에서 탈북을 결심한 지 2년 반 만이었습니다. 준혁이가 죽은 지 3년 만이었습니다. 우리는 마침내 해냈습니다. 한 달 후 저희는 비행기를 탔습니다. 생애 첫 비행기였습니다. 창밖으로 구름이 보였습니다. 지은이는 내내 창밖만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저는 그 광경을 평생 잊지 못할 것입니다. 밝은 불빛, 깨끗한 바닥, 수많은 사람들. 사람들은 웃고 있었습니다. 자유롭게 걷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감시하지 않았습니다. 하나원이라는 곳에서 석 달을 보냈습니다. 탈북자 교육시설이었습니다. 한국말을 배우고 한국 문화를 배우고 한국에서 사는 법을 배웠습니다. 제일 충격적이었던 것은 식사였습니다. 하얀 쌀밥과 여러 반찬, 고기까지 나왔습니다. 첫날 저는 밥을 먹다가 울었습니다. 준혁이 생각이 났습니다. 준혁이도 이런 밥을 한 번만 먹어봤으면 좋았을 텐데. 하나원을 나온 후 정부에서 집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작은 원룸이었지만 제게는 궁전 같았습니다. 수도꼭지를 틀면 깨끗한 물이 나왔습니다. 스위치를 누르면 불이 켜졌습니다. 난방도 되었습니다. 처음 편의점에 갔을 때의 충격을 잊을 수 없습니다. 24시간 열려 있었습니다. 밤 11시에도 음식을 살 수 있었습니다. 진열대에는 수백 가지 물건들이 있었습니다. 태수 형이 말했던 게 사실이었습니다. 중국 아주머니가 말했던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저는 검정고시를 준비했습니다. 중학교도 제대로 못 나왔지만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1년 만에 합격했습니다. 그리고 특성화 고등학교에 입학했습니다. 처음에는 적응이 어려웠습니다. 북한말 억양 때문에 놀림받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견뎠습니다.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지은이는 다른 지역에 정착했습니다. 가끔 전화로 연락합니다.
지은이도 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남았습니다. 꿈을 꿀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 저는 23입니다. 대학에서 사회복지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제 꿈은 탈북자들을 돕는 사회복지사가 되는 것입니다. 준혁이처럼, 태수형처럼 아직도 북한에 남아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 무언가 하고 싶습니다. 가끔 밤에 악몽을 꿉니다. 두만강을 건너는 꿈, 총소리가 들리는 꿈, 준혁이가 죽어가는 꿈. 그럴 때마다 일어나서 창문을 엽니다. 서울의 불빛이 보입니다. 자유롭게 켜진 수많은 불빛이 보입니다. 저는 이 자유가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걸 압니다. 이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압니다. 밥 한 끼, 따뜻한 잠자리, 공부할 수 있는 권리, 꿈을 꿀 수 있는 자유. 이 모든 것이 기적입니다. 준혁아, 너는 못 봤지만 세상에는 이런 곳도 있어. 태수 형, 형이 보내준 덕분에 저는 여기까지 왔어요. 언젠가 북한도 변할 거라고 믿습니다. 그날까지 저는 제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살아남은 자의 의무입니다. 기억하고 증언하고 돕는 것. 그것이 제가 여기 있는 이유입니다.